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전차, 메르카바 전차죠. 이 메르카바 전차 중에서 막2, 막3, 이런 그 치장물자들이 있는데 이걸 유럽의 어느 국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느 국가들 두 나라입니다. 에게 공급한다. 라는 건데 과연 어딘지 또 이 성능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덴마크가 F-16 전투기 30대 준다라고 공식 발표했죠. 그 이후에 또 하루 만에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그리펜 CD 전투기, 초기형이죠. 그 그리펜 CD 전투기를 준다라는 정부 공식 문서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갑자기 전투기 강국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벨기에가 우크라이나가 손실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손실 보충용으로 M113 장갑차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이 발트해에서 무인 수상정을 이용한 소해 작전 개념을 시연했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벨기에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의 6월 공세 초기 손실 장갑 차량을 보충하기 위해 M113 장갑차 50대를 추가로 공여한다는 소식입니다. 벨기에의 코크릴 디펜스가 현재 복원 작업을 맡아 물량을 처리 중인데 이르면 내달 우크라이나군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의 말리가 중국에서 대량의 기갑 장비를 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군 현용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인 WZ-551과 지뢰 방호 장갑차인 VP-11 등 100여 대의 초도분이 말리군에 인도됐다고 하는데 말리군 아직 메이드 인 차이나의 매운맛을 못 들어봤나 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4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위해 스웨덴의 사브 코쿰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프랑스의 나발 그룹에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웨덴의 A26, 독일의 E12, 나발 그룹의 스콜펜급 이 세 종 가운데 잠수함을 고르겠다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후보군을 좁힐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다소 CEO가 벨기에의 FCAS 프로그램 참여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벨기에의 FCAS 참여 협상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입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하는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FCAS에 참여하는 나라가 탄생할지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발트 연안에서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무인 수상정을 이용한 소해전 개념을 처음으로 시연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뢰 제거 장비를 탑재한 소형 수상정을 기뢰원에 투입해 기뢰를 제거하는 절차를 연습해본 것인데요. 어쩌면 미래 소해전은 USB와 UUV 같은 무인 함정들이 전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M113, 우리 한국의 K200 장갑차의 원형이죠. 미국이 그 라이센스를 그냥 확 풀어가지고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이 그냥 다 그냥 만들어서 국산이다 그랬던 건데, 여기 이제 원형입니다. 여기 앞에 또 옆에다가 증가장갑 붙이고 파도막이 붙이고 한 개 우리 K200이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증가장갑 다 붙어 있고 위에 이제 좀 방어되는 기관총 이 방어탑도 붙어 있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렇게 아마 개량해서 주겠죠. 자포리자 쪽에서 치고 들어갔는데 지금 손실이 꽤 있습니다. 당연하죠. 세계 랭킹 2위의 군사 강국이 6개월 동안 방어선을 구축해놨는데 그걸 손실 없이 훅 치고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손실이 좀 있는데 그거 보충해준다라는 거고, 이 벨기에의 코크릴 디펜스가 어디냐. 우리 K21 경전차 버전이 있어요. K21에 105mm 포탑을 붙인, 그래서 인도 경전차 사업할 때 제안했던 바로 그 모델인데 그게 포탑을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꽤 명망 있는 방산업체인데 여기에서 개량을 해서 주겠다라고 하니까 다음 달쯤이면 꽤 괜찮은 장갑차 50대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말리가 독일군, 영국군, 이 유엔 평화의 주군 나가라 라고 했더니 믿는 구석이 바로 이거였나 봅니다. 중국제의 WZ-551 이 장갑차입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주력
장갑차로 썼던 바로 이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인데 이거하고 VP-11 요거는 이제 미국의 MLAB처럼 지뢰 방어 장갑차 요거를 대량 구매했다고 하는데 100여 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정부군이 반군 충분히 진압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나 본데 아무튼 가다가 설지도 모르고 안 갈지도 모르는 이 또 방아쇠를 당겼는데 기관포가 발사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중국제 믿다가 큰일 날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가 지금 현재 월러스급이라고 하는 자체 개발한 잠수함 4척 이게 월러스급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노후돼서 새 잠수함이 이제 필요하고 이 월러스급을 1대1 대체를 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딱딱 찍어서 그러니까 네덜란드니까 옆에 있는 독일 그리고 바로 북쪽에 있는 스웨덴 그리고 서쪽에 있는 프랑스 이 세 나라만 들어와 우리가 인정하는 나라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저기 있는 스페인 걔들 인정 안 해. 그리고 저기 동쪽에 있는 한국 걔들은 인정 안 해. 이런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디젤 잠수함 중에서 거의 뭐 세계 최강급인 또 세계 최고 무장을 자랑하는 이런 잠수함 만들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 안 부르고 왜? 한국 이거 뭐 인정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옆 나라인 독일, 옆 나라인 프랑스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나라인 스웨덴 이 정도만 인정해. 이런 것 같은데 스웨덴이 만들고 있는 이 잠수함 A26 이게 지금 한 2,000톤 전후로 해서 나오는 스웨덴 주장으로는 스텔스 잠수함 그런데 초도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거 그리고 독일의 212형, 212형 이거 한 2,500톤급 그리고 프랑스 나발 그룹의 스콜펜급 이것도 뭐 한 2,000톤 정도 밖에 안 되는 다 작은 잠수함들이죠. 고만고만한 거. 그래도 우리 한국 잠수함 한 4,000톤 정도 하는데 이거 가져가면 뭐 미사일도 어마어마하고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세 나라만 콕 집어서 나중에 후회하기 바랍니다. 벨기에가 F-35를 도입했죠. 그런데 이 FCAS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 등이 공동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에 다소가 뭐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소는 F-35 도입한 놈들은 기분 나빠. 니들은 이 우리 FCAS 사업에 안 넣어줘. 라고 선언했죠. 그런데 바로 일주일 후에 아마 프랑스 정부가 뭔 소리야 지금 다 돈인데 하고는 지금 벨기에하고 벨기에 안 넣어준다 그래서 다소 CEO가 누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일이 누가 뭔데 지금 입을 놀려 안 돼 해가지고 지금 벨기에하고 FCAS 같이 하는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벨기에가 F-35 미국제 F-35 5세대 전투기 그리고 유럽제 FCAS 6세대 전투기 이렇게 운용하는 첫 나라가 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발트해에서 이렇게 조그만 무인 수상정을 가지고 소해 작전 개념을 시행하는 훈련을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이게 앞으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뭐 이런 게 이제 워낙 지금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해 작전이라고 한 것은 뭐 아주 쉽게 말하면 그물 가지고 쭉 끌고 가면서 길에 있는 거 그냥 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다가 터져버리면 큰일 나죠. 터져버리면 이 소해함에 타고 있는 승조원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고로 터지더라도 사람이 안 상할 수 있는 이런 무인 함정들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해 작전에 임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가는 게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까지 단 한 대도 수출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 수출 소식이 전해지며 이 전차의 행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현지 매체에서 놀라운 추가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 전차 수출 협상에 미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국방군에서 퇴역한 메르카바 전차 200대 이상을 두 개의 해외 국가에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3개월 이내에 의사결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복수의 이스라엘 매체들이 현지 시각 6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어느 국가의 전차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협상이 서명 직전의 최종 단계에 와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3개월 내에 끝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협상에는 이 전차의 주요 부품을 공급한 미국도 깊숙이 개입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인지 정보 공개가 거부된 A 국가에게는 메르카바 마크2 전차를, B 국가에는 마크3 전차를 공급할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국가들은 이스라엘 현지에서 차량 실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 예비 전력으로 보관되어 있던 차량들인 만큼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나 지금 당장에라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메르카바 마크3 전차 780여 대, 마크2 전차 580여 대를 보유 중인데요. 이들 물량 외에도 대량으로 보관 중인 M113 장갑차 물량도 메르카바 구매 국가에 판매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는 해당 거래를 통해 전차를 조달할 국가가 어디인지 끝내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방산소식통들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T계열 전차를 공급한 동유럽 국가들이 긴급 전차 전력 보충용으로 메르카바 전차를 조달하여 하는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르카바 전차는 실전에서 그 생존성이 검증된 고성능 전차로 방어력과 거주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차인데요. 과연 이 전차들을 구매하는 나라가 어디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메르카바 전차. 보통의 전차들은 엔진이 뒤에 있죠. 그리고 앞에 조종석이 있는데 이 메르카바 전차는 특이하게도 엔진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후방도어가 있고 그 후방도어를 통해서 사람이 들락날락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박격포가 장착되어 있어요. 박격포. 그래서 박격포 운영병도 있어요. 60mm 박격포. 왜? 메르카바는 시가전을 주로 하니까 시가전 하면 직사포, 전차포는 직사포인데 저기 건물 뒤에 있는 저기 분명히 있는데 전차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격포로 그냥 아주 높은 고각 곡사 사격하기 위해서 60mm 박격포,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메르카바 전차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전쟁과 그리고 주변의 무장 세력들과의 전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괴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메르카바 전차 승무원들이 죽었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전차. 그래서 메르카바 마크2 전차 같은 경우는 105mm 전차포, 메르카바 마크3 이겁니다. 120mm 전차포. 이게 이제 메르카바 마크3의 정면 샷인데요. 120mm 전차포,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포수 조준경, 전차장 조준경 따로 우리 K1, A1처럼 다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 K1, A1 정도의 시대상을 반영한 컨셉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다 그것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덩치를 바탕으로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전차가 메르카바예요. 자, 그런데 이 메르카바를 그러면 두 개 국가에게 주는데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 미국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딱 그냥 듣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겠구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기네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이 없는데 뭐하러 개입해서 콩나라 밤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가능성, 이 동유럽 국가들 또는 서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차를 빨리 우크라이나에 줘라. 그 대신 메르카바 보충해줄게. 이거 아니면은 아예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주는 이런 가능성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메르카바가 얼마나 덩치가 크냐. 이거 보십시오. 여군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작아 보여요. 뒤에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전투원 한 2명 정도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보통의 전차들은 전차포탄을 위로 이렇게 보급해서 이 해치를 통해서 포탄을 보급을 해서 굉장히 그 포탄 보급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취약해요. 적의 공격에 취약한데 이건 그냥 뒤로 이렇게 포탄을 공급해 놓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포탑 사이 이런 데도 RPG-7 같은 거 날아오는 걸 염두에 두어서 쇠사슬 같은 걸 주렁주렁 달아서 이 쇠사슬에 RPG-7이 걸려서 여기에서 터져서 메탈 제트가 그냥 엉뚱한 대로 뿜어지게끔 다 만들어서 정말 방어력에 올인한 전차인데 이거 들어와서 60mm 박격포 장착하고 시가전 들어가 버리면 러시아군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저는 모쪼록 두 개 국가 중에 한 개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겠습니다. 혹시 소식 들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덴마크로부터 34의 F-16 전투기 지원을 확약받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스웨덴으로부터 그리펜 전투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이 최근 발표한 안보 지원 패키지에 그리펜 전투기 공유를 위한 준비 예산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지난 6월 15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에서 2억 3천만 크론의 한화 약 280억 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해당 예산에는 전투기 지원을 위한 준비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해당 지원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방공작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공군 요원에 대한 자스-39 그리펜 전투기 조종사 및 지상요원 교육 제공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그리펜 전투기 제공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국방부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지원은 현대화된 전투기와 이를 이용한 방공 능력 강화라며 군은 자스-39 그리펜 기종에 대한 우크라이나 조종사 및 지상 요원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그리펜 기종 전환 교육이 곧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스웨덴 공군은 자스-39CD 그리펜 전투기 94대를 보유 중이고 이 가운데 70대의 단좌형 C 모델을 자스-39E 그리펜 NG 모델로 교체할 예정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은 그리펜 NG 모델의 배치에 따라 예비로 돌려지는 C 모델 가운데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펜 전투기는 최대 이륙 중량 14톤급으로 F-16보다는 작지만 중량 대비 넉넉한 탑재량과 우수한 기동성을 갖춘 경량 전투기인데요. 이착륙 거리가 짧고 정비성이 매우 용이해 비행장 사정이 좋지 않은 우크라이나군이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던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공유 계획의 세부 사항은 이달 하순 람슈타인 회의를 통해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덴마크 F-16에 이어 호주 FA-18, 스웨덴의 그리펜까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서방제 전투기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러시아의 미래가 더욱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펜 CD형 이거 나왔을 때만 해도 그리펜이 정말 세계 최강의 가성비를 가진 전투기다 이렇게 극찬을 받았었죠. 왜냐? 우리 한국의 T-50에 들어가는 엔진 F404 엔진 그거하고 똑같은 엔진을 집어넣어서 T-50보다 빠르고 훨씬 많은 폭장량 훨씬 강력한 기동력 야 도대체 무슨 기술로 이렇게 만들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 그리펜을 오래전부터 염원해 왔었습니다. 스웨덴에다가도 대놓고 그리펜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또 스웨덴이 대놓고 또 공식적으로 안 준다라고 했던 적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스웨덴 정부 공식 자료에 우크라이나의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아니 전투기 안 줄 거면 조종사 정비사 양성 교육 왜 하겠습니까?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은 주겠다, 주구나 이렇게 된 거죠.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의 그리펜이 이런 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펜이 우리에게 딱 맞아 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스웨덴은 소련과 과거에 전쟁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군대를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오면 와서 비행장을 폭격해서 비행장을 쓸 수 없게끔 되면 일반 숲에서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작전하고 하는 것을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활주를 통해서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델타에게 카나다까지 장착해서 아주 짧은 거리 300에서 400m면 이륙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폭장량이 적을 때 이야기지만 그렇게 만든 게 그리펜인데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 언제 러시아가 비행장을 폭격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저는 이 F-16보다 이게 더 필요하다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F-16은 에어 인테이크 즉 공기 흡입구가 동체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공군 비행장 활주로는 완전히 그냥 평평하게 닦여진 이런 전형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예객기도 다니고 하는 그런 비행장 아닙니까? 왜? 미국은 제공권을 잃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비행장이 폭격당한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비행장을 말끔하게 만들어 놓은 군대가 미국이고 그 미국의 개념을 받아서 만든
군대가 또 한국이니까 우린 그래요. 그런데 소련은 언제든지 미국의 폭격으로 비행장이 박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군 비행장을 만들다 보니까 활주로를 블록식으로 만들어놨죠. 블록식으로. 그래서 이 블록 사이사이에 풀들이 막 자라고 그래요. 그 말은 여기에 먼지들, 자갈들, 뭐 미세한 어떤 돌들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F-16은 공기 흡입구가 동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 공기 흡입구로 조그만 돌들, 조그만 자갈들이 딸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뭐 그냥 그냥 박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펜은 동체 옆에 에어 인테이크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빨려 들어오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F-16이 하는 뭐 암람, 또 아스람,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그리고 제이담 이런 것들 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활약을 하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F-16에 이어서 덴마크 F-16에 이어서 빨리 교육훈련 다 마치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무리, 그러니까 크림반도까지 또 돈바스 지역을 회복하는 그 마무리 전투까지 할 때 이 그리펜이 활약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